네, 안녕하세요. 공감채용 더팀스의 권소라입니다. 저는 스타트업에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구직자들 그리고 좋은 인재를 만나고 싶어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하게 될 이야기는 바로 스타트업 창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스타트업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거나 이미 익히 들어보신 분들보다는 스타트업이라는 단어가 핫한데 좀 낯설기도 하고 하지만 궁금하기도 한 그리고 창업에 대해 좀 도전해보고 싶은 여러분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사실 제 주변에서 일하는 게 정말 재밌냐, 좋으냐, 회사 다닐만 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스타트업 운영에 대해서 창업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운영을 할 때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단순 창업과 어떻게 다른가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들 하시는데요. 스타트업의 사전적 정의가 이렇습니다. 혁신적인 기술 그리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설립한 지는 그다지 오래되지 않은 신생 벤처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스타트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혁신적인 어떤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것보다는 아이디어에 조금 더 집중하셔서 좀 재밌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스타트업이 정말 많은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또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네, 제 주변에 스타트업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제가 간단하게만 분류를 해봤어요. 조금 상징적인 표현을 한번 써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야망가형이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경제적으로 이렇게 넉넉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업을 통해서 내가 한번 큰 돈을 벌어보겠다. 그런 욕심이 있으신 야망가형의 분들이 있으시고요. 또 두 번째로는 혁신가형이 있습니다. 혁신가형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의 어떤 창업가형인데 이를테면 세상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꿔보고 싶고 또 내가 어떤 영향력을 넓게 미쳐보고 싶은 분들이 새로운 아이템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개척자형이 있어요. 개척자형은 아무리 둘러봐도 내가 딱히 가고 싶은 회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회사를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보겠다. 이런 분들은 제가 개척자형으로 대략적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재미 추구형이 있습니다. 약간 덕후 기질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좀 제가 부러워하는 형인데 저는 사실 취향이라는 게 그렇게 뚜렷한 성격의 사람은 아닙니다만 간혹 이제 어떤 하나를 좋아하면 끊임없이 파고드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굉장히 작은 디테일에 민감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보통 요즘에는 이제 덕업일치, 그러니까 덕후의 기질과 어떤 생업을 일치시킨다 그런 이제 신조어가 나올 만큼 그런 분들도 또한 스타트업에 대해서 도전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실 도피형이 있어요. 이건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경우이기도 하고 스타트업에 대한 어떤 환상과 오해를 살 수 있는 그 오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부분인데 지금 다니는 회사 정말 못 다니겠다.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일 못 해먹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은 이제 취업 준비생 중에서 여기저기 다 지원해도 계속 떨어지네. 나도 스타트업이나 한번 가볼까? 나 스펙 한 줄 쌓아볼까? 이런 분들이 스타트업 창업에 대해서도 가끔 고민을 하세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제가 오늘 한번 짚어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우선 제가 간단하게 퀴즈를 내보려고 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전 세계에 18억 명이라는 인구가 날마다 쓰고 있고요. 8천만 개의 콘텐츠가 하루에 올라옵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숫자죠. 그리고 실제로 시장 가치가 498조 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 기준이라서 지금은 또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과연 어디일까요? 네, 떠오르는 분들이 있으시죠. 우리가 아주 익숙한, 아주 친숙한 그런 기업인데요. 바로 페이스북입니다.
네, 페이스북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아마도 소셜 네트워크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미 뭐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대략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텐데요. 페이스북 굉장히 익숙하시고 또 자주 쓰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페이스북 같은 사업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회사가 이렇게까지 크기까지 대략 얼마나 걸렸는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14년이나 걸렸습니다. 우리는 페이스북이 되게 최신의 신규의 어떤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하는데 이 서비스가 존재한 지 벌써 14년이 됐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주식시장인 나스닥에 상장을 했어요. 2012년에 나스닥에 상장을 했는데 상장까지도 8년이나 걸렸습니다. 여러분 8년을 굉장히 이게 성공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는 사업에 시간을 투자하시는 거 괜찮으신가요? 전 한번 짚어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두 번째 사례는 제가 어린 시절에 가족들하고 여행을 참 많이 다녔어요. 방학이 되면 저희 이제 부모님과 제 남동생과 제가 네 식구가 모여서 차로 전국 일주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요, 저희 아버지는 주로 운전을 하셨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조수석에 앉아서 늘 지도를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지도 보는 것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여행을 다니다가 문득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여행을 하고 그만 쉬자라고 결정이 나면 그 근처에 있는 민박집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다가 이런 간판을 발견을 해요. 민박. 그리고 방 있음, 지금 가능함, 뭐 이런 문구를 보죠. 그러면 들어가서 바로 방 있나요? 물어보고 그냥 그 자리에 묵는 게 굉장히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들 여행 참 많이 다니시죠. 그리고 여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 중에서 이제 뭐 먹거리도 있고 볼거리도 있겠지만 사실은 숙박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숙박 요즘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를 많이 이용하실 것 같아요. 에어비앤비는 우리의 숙박 문화를 좀 많이 바꿔놓은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사실 뭐 호텔에 묵을 수도 있고 펜션에 묵을 수도 있고 여러 곳에 묵을 수 있지만 일반 가정집에 묵는다는 상상을 하기란 참 쉽지 않았잖아요. 에어비앤비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사실 쉽지 않은 개념이었는데 에어비앤비가 등장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하고 있죠. 그런데 에어비앤비가 우리나라에서 불법적인 서비스로 분류되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네, 숙박업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불법으로 이 서비스를 규정을 했습니다만 다행히 요즘에는 잘 운영이 되고 있죠. 이 기업 역시 지금 10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법인이 생긴 지도 벌써 5년이나 됐어요. 하나의 서비스가 이렇게 거대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많이들 쓰게끔 하려면 이렇게 오랜 시간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무르익을 시간이 필요한 거죠. 우리 인식 속에서 스타트업은 아마 이런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스타트업 있다고 하면 친구들이 이런 모습을 떠올리고 돈 잘 버냐? 이런 질문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소위 로켓에 비유를 하곤 하죠. 이제 고속 성장을 한다는 의미로 로켓에 많이 비유가 되고요.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지금은 일하고 있는 곳. 사실 스타트업은 제가 생각하는 스타트업은 지금 이런 형태는 좀 아니에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직장 문화가 굉장히 좋고 이렇게 해외로 워크숍도 가고 또 TV에 광고도 하는 이 정도면 좋은 스타트업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지하에 많이 숨어 있는 아직 우리 소비자들에게 연결되지 않은 수많은 스타트업들은 어떤 모습으로 일하고 있는지 제가 오늘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스타트업의 모습이 이런 유니콘의 형태다. 혹시 유니콘 아시죠? 머리에 뿔이 하나 달린 말 모양의 형태를 하고 있는 상상 속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유니콘이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요.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넘는 굉장히 거대한 하지만 아직 상장은 하지 않은 그런 가치가 아주 큰 스타트업을 의미를 하는데 모두들 이것을 바라보면서 스타트업에 진입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사실 공간이 없어서 이런 카페에 모여서 삼삼오오 모여서 일을 하기도 하고요. 로켓에 대한 상상은 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 스케치, 간단한 스케치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아직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에 만들고 이런 로켓을 만들려고 해도
아직 연장이 좀 부족해요. 좀 기초적인 연장들, 아주 기초적인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 좋은 로켓을 만들려면 어떤 나무랑 뭐 철이 필요하다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또 어디서 주섬주섬 구해오면 이런 느낌의 실제로 이렇게 나무를 해야 되는 경우도, 직접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운이 좀 좋고 돈이 좀 많으면 그래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정리된 나무 더미를 살 수 있는, 그 정도 규모로 시작할 수 있는 스타트업이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80% 이상의 스타트업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싶고 이 업계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멀고 너무 화려한 그런 모습보다는 이런 것에 우선적으로 주목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단계에서 조금 더 발전을 하게 되면요. 네, 이런 모습으로 넘어갑니다. 조금 팀원들을 모집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아름아름 모으기도 하고요. 정식으로 채용 공고를, 저희 사이트 같은 이런 채용 사이트를 이용해서 채용 공고를 내서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팀이 점점 규모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설계도도 조금 달라져요. 아까는 간단한 스케치, 간단한 어떤 구상만 있었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개발시켜야 하는지, 이쪽의 디자인은 어떻게 할지, 전체적인 우리 로켓의 컨셉은 어떻게 할지 조금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잡아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핵심 엔진이 무엇인지 파악하게 되면 이 팀원들과, 좋은 팀원들과 함께 또 핵심 동력이 되는 엔진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 엔진을 만들다 보면 또 좋은 도구들이 뭔지 잘 알게 돼서 더 괜찮은, 아까 그런 기본적인 어떤 수동적인 연장보다는 조금 더 자동화된 이런 연장들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간단한 형태의 눈에 보이는 프로토타입,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원형을 만들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과 좀 내가 이번에 만들려는 로켓은 말이야, 이런 모양이고 이 앞부분이 이렇게 출발할 거고 여기는 어떤 디자인 될 거야. 그리고 여기 탑승하면 이런 혜택이 있어. 이런 좋은 점이 있어. 라고 사람들과 조금 더 소통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타입을 만들게 되죠. 이것이 익숙해지고 사람들이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면 더 좋은 인재들이 회사에 몰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아져요. 그리고 조금씩 인터뷰 기회도 생기고요. 신문 기사에 한두 줄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로켓이 점점 더 좀 실제적인 형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운이 좋다면 우리가 실제로 직접 돈을 벌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단계를 계속 차례차례 밟고 끊임없이 사람들, 고객들을 만나고 그 속에서 뭔가를 배우고 계속 발전시켜야만 결국에는 이런 로켓의 모양으로 결국에 솟아오르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 전 단계에서 이 로켓으로 안 되는 경우가 정말 허다하죠. 정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아주 극소수고요. 그래서 사실 스타트업에 오시려는 분들이 물론 큰 꿈을 품어야 되기는 하지만 이런 현실적인 조건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현실적인 조건들을 이겨내려면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타트업에서 실제로 현직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을 만나보면 이런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번 새삼 깨닫게 돼요. 첫 번째는 인내심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 14년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큰 규모의 기업이 되려면 성장을 기다려야 되죠. 인내심이 당장 6개월, 1년 만에 성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내심이 정말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체력, 이 인내심이 해가 갈수록 떨어져요. 근데 그때 몸도 아프면 정말 힘이 듭니다. 몸이 아프면 집중이 일단 안 되고, 그러면 예전만큼 또 제가 퍼포먼스, 어떤 수행 결과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한테 자괴감도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업계에 계신 분들 보면 하나씩 잔병치레 꼭 하시고요. 또 이렇게 달고 다니는 고질병 하나씩 꼭 있으시고, 편두통, 불면증, 소화불량 이런 거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잔병치레나 어떤 큰 병 앓지 않으시도록 체력 관리가 정말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는요, 회복력인데, 회복력은 물론 몸이 아팠을 때 몸이 좀 회복하는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마음의 회복력이에요. 마음의 회복력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요.
작게는 아주 좁게는 우리 가족들, 가까운 친구들부터 한두 마디씩 이제 언급을 하게 될 거고요. 만약에 투자 유치나 점점 더 이제 많은 대중들에게 알려지시다 보면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의 피드백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때 좋은 말만 결코 들려오지 않아요. 내가 생각한 거는 그게 아닌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실제로 내 의도가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과 맞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또 그러다 보면 이제 원치 않는 말들을 듣게 되는데 그때 그것이 아닙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고요. 혹은 그런 상처, 조금 비난에 가까운 어떤 원색적인 비난에 가까운 그런 이렇게 따가운 말에는 이렇게 훌훌 털고 버리고 그런 건 좀 넘길 수도 있는 그런 여유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마음에 일단 큰 회복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마 집요함일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업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실험이 아닐까 싶은데 무슨 과학 연구실도 아니고 왜 실험이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사실은 스타트업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계속 고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합니다. 이게 나쁜 의미의 실험이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혜택이 있을까? 이걸 우리가 의도한 대로 정말 쓸까? 이런 것들을 계속 검증을 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잘 쓰고 좋게 쓴다면 그것을 좋은 점을 더 발전시키는 실험을 하게 되고요. 또 안 좋다면 그것을 개선시켜야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내 제품, 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또 그곳에서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줄 아는 그런 집요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말씀드린 게 이런 마인드 세팅에 관한 부분을 스타트업 창업을 하려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근데 이제 저한테 얘기해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길 너 뭐하러 가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스타트업 갔니?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아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불안하지 않느냐? 언제 망할지 모르는데 불안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저는 불안이라는 요소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큰 조직도 작은 조직도 어느 조직이나 다 불안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안정적인 상태의 조직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큰 조직에 있으면 제가 상대적으로 볼 수 있는 시야가 작아지고 제 역할이 줄어드니까요. 시야가 상대적으로는 작아지고 그 불안을 온전히 마주할 수가 없게 됩니다. 불안한 요소가 있으면 저의 성격상으로는 제가 직접 그 불안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왜 그게 일어났는지도 알아야 되고 내가 이 불안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궁금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불안을 직접 대면하고 그것에 맞서서 좀 뭔가를 바꿔보려는 시도를 계속 하려는 그런 성격 때문에 전 스타트업에 와 있는데요. 만약 저와 비슷한 성격의 여러분이 계시다면 스타트업 창업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스타트업 창업의 기본적인 4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우선 첫 번째로는 아이디어에 관한 부분입니다. 스타트업 창업을 하려면 뭐가 필수적이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크게는 6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참신한 아이디어죠. 아이디어가 없이 시작하기, 그냥 사업을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인드로는 사실 조금 성공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팀원들이 꼭 필요합니다. 팀원이 왜 필요하냐? 나는 혼자서도 일당백이다, 잘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이 일당백이셔도 또 일당백인 다른 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따가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 아이디어도 있고 우리 팀원들도 있다면 이 사업이 계속 영위되기 위해서 돈을 계속 만들어야겠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좀 지속 가능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기본적인 자본금이 조금 필요하겠죠. 자본금을 얻으시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본인들께서 각자 이제 직접 사업을 하려는 당사자가 직접 벌어놓은 돈을 많이 투자하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혹자는 또 이렇게 3F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패밀리, 가족들, 프렌드, 친구들, 그리고 풀, 바보들한테 가서 돈을
이제 좀 빌려온다는 거죠, 초기에. 그래서 이런 투자를 이제 간단한 표현을 용어를 쓰면 이제 엔젤 투자라고 흔히들 부르는데요. 그런 형태의 기본적인 자본금을 좀 마련을 합니다. 그리고 공간. 요즘에는 공간이 사실은 카페 같은 곳에서도 많이들 시작은 하세요. 그리고 코워킹 스페이스도 요즘 참 잘 되어 있고요. 공간적인 문제는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던 2015년, 14년에 비해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이 어느 정도 해소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공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타이밍이죠. 우리 사업 아이템을 우리 시장이 원하고 있느냐, 이 타이밍을 잘 잡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게 조금이라도 뒤처지거나 지금 이미 너무 흥행하고 있는 사업 아이템이라면 사실 조금 이미 늦은 거죠. 왜냐면 이걸 준비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로 출시를 할 때쯤 되면 이게 단순한 유행이었다면 또 유행이 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사업에 가장 필요한 건 바로 타이밍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타이밍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그런 요소들보다는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아이디어, 그리고 팀 빌딩,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아이디어 전쟁터 스타트업입니다. 여러분 혹시 머릿속에 엄청나게 좋은 아이디어 지금 떠올리고 계신가요? 지금 스타트업 관심도를 보면요, 이건 제가 그냥 구글이라는 검색 엔진에서 구글 트렌드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이 키워드를 검색하고 관심을 보이고 있나라는 지표를 좀 알아봤어요. 구글 트렌드로 봤을 때 한창 아까 그 페이스북이 처음 이제 시작되었던 2004년 저희가 작년인 2017년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타트업이란 단어를 검색하고 또 궁금해하나, 이걸 봤더니요, 미국은 67이라는 지표가 떴고요, 한국은 24라는 지표가 떴습니다. 이것은 이제 절대적인 양이라기보다는 좀 상대적인 수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미국에 비해서는 물론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한 붐이 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 드렸죠. 어떤 특별한 아이디어 가지고 계시냐고요.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등록된 벤처기업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곳들을 보면 한 3만 곳이 좀 넘는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한 기업에서 좀 스타트업 생태계 지도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곳이 있어서 그곳 자료를 제가 좀 인용을 해봤어요. 봤는데 정말 많은 주제로 정말 많은 기업들이 이미 만들어져서 서비스 개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아마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게 보통은 커머스 쪽 많고요. 그리고 푸드도 되게 많아요. 푸드, 음식 관련된 스타트업 준비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요. 또 교육 쪽도 상당히 많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교육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에 스스로 겪어본 어떤 힘듦을 바꿔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육 분야에 도전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한참 핫한 게임, 그리고 뭐 핀테크, 또 콘텐츠 관련 사업들, 뭐 페이스북에만 봐도 요즘에 페이스북에 동영상 콘텐츠가 많이 올라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보면 굉장히 많은 콘텐츠 제작자들이 또 1인 크리에이터라는 개념도 생기면서 수도 없이 하루에도 정말 밀물 들어오듯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열심히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비슷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없다고요? 그러면 분명 해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타트업 업계에 들어오기 전에는 난 정말 이건 진짜 특별한 거야 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아이디어들을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은 스타트업 업계에 들어와서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무모하게 또 스타트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래요.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정말 특별한 아이디어는 없고, 오히려 그게 진짜 좋은 아이디어라면 오히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그 시장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그럼 대체 어떤 아이디어를 골라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텐데, 제가 꼭
유념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페인 포인트가 있는 어떤 그런 아이템이에요. 페인 포인트가 뭐냐? 아픈 지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픔을 느끼는 지점, 불편하다고 느끼는 지점, 반드시 문제다, 이건 반드시 고쳐야 된다라고 느끼는 그 지점을 누구보다도 상세하게 알고 있고 남들에게 굉장히 많은 얘기, 다양한 관점에서 많은 얘기를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잘 알고 계시다. 그렇다면 저는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페인 포인트 없이 그냥 트렌드, 요즘 이게 핫하대. 그래서 한참 이제 스타트업은 아니지만 제가 좀 유심히 봤던 게 스몰 비어 관련된 사업들 있잖아요. 이렇게 맥주가 예전에는 뭐 호프라는 형태의 그런 이제 술집 이런 데 가야 팔던 맥주가 이제 좀 간단하게 맥주 한 잔 하고 즐겁게 한 잔 하고 그냥 이렇게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좀 작은 이제 스몰 비어 펍들이 되게 많이 생겼거든요. 그 브랜드도 굉장히 많아졌죠. 프랜차이즈도 많아졌고. 그런데 또 의외로 빨리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경쟁이 과열되니까 이게 몇 년 버티지 못하고 금방 또 쓰러지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비슷한 사례로 카페들도 그렇고요. 뭐 샌드위치 카페라든가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뭐 디저트 카페들도 어떤 차별화를 하지 않고 그냥 요즘 이게 많이 핫하더라 이런 것 때문에 주스 관련 사업도 그렇고요. 이렇게 남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때 가서 이제 이 아이디어가 좋아 보여서 시류에 편승을 하려다 보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남들이 이미 좋아하고 있는 상태에서 편승하려다 보면 내가 만들 때쯤에는 남들의 관심이 또 식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내가 직접 겪어봤거나 아니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겪고 있는 문제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오히려 더 좋고 더 참신한 그런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페인 포인트가 있는 아이디어를 찾으려면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도 좀 당연하지 않은 문제로 이거는 반드시 고쳐져야 하는 문제로 바라보시면 조금 쉬워집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우선 관찰을 잘 해봐야겠죠. 내가 실제로 어떤 문제를 겪고 있지? 아침에 눈을 뜨고 내 하루 일과가 어떤지를 돌아보고 또 내가 주기적으로 하는 행동이 뭔지 돌아보고 내 습관도 돌아보고 그리고 주변에서 불평불만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되게 좋아요. 가서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말하고 있는 것에 의외로 사업의 아이디어가 숨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찰을 하시고 또 직접 그걸 겪어보시면 훨씬 좋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어떤 대표님은 지금 홈클리닝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파출부 아주머니들이 이제 집을 청소해주던 그런 시장이었는데 이것을 온라인 그리고 모바일로 조금 쉽게 요청을 하고 또 쉽게 서비스를 받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계신데 그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셨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직접 파출부 일을 해보셨대요. 그러면서 고객들은 이런 작은 부분에 되게 민감하구나. 고객들은 이렇게 행동하면 이건 안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생각보다 반응이 훨씬 좋구나. 이런 거를 몸으로 익히신 거죠. 그래서 저는 직접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여와 관찰을 끝냈을 때야 비로소 공감한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사람이 이건 제 개인적인 지론인데 경험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공감하기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아주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면 저는 삼수를 했어요. 대학교를 고3 때 못 가고 재수도 하고 삼수까지 해서 갔는데 지금 와서 삼수생들의 아픔을 아냐고 물어보면 사실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돼서. 그러니까 심지어 저는 겪어봤는데도 그 시기를 겪어봤는데도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나 문제, 제가 겪었던 고통이나 문제 이 크기나 어떤 종류를 비교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그런데 내가 경험하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사업화를 한다는 건 굉장히 무모할 수도 있는 생각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찰과 참여와 또 어떤 공감이 기반이 될 때 우리가 진짜 내가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서비스나 제품을 활용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이득을 보게 하고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인간 지향적인 그런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